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라이브. 처음에 시작은 너희가 비뇨의학을 아느냐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편하게 비욘드 라이브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랜드 비뇨의학과 황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그랜드 비뇨의학과 이수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립선 수술로 경이로운 업적을 쌓고 계신 또 이렇게 원장님 모시고 같이 또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 또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선생님을 같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저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트레이닝 받고 할 때 네. 전립선 비대증 수술법이 그때는 좀 단조로웠잖아요. 몇 가지 없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통은 TURP라고 해서 그렇죠.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 이제 골드 스탠다드였고, 그렇죠. 또 큰 전립선은 우리가 오픈해서 네. 그때 수프라푸빅, 그러니까 좀 그 아랫배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는 수술. 그리고 이제 그때 복강용으로 하는 건 아주 드물었고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홀레 논문을 제일 먼저 썼고, 맞아. 그리고 이제 이 원장님이 두 번째 인버스 네. 테크닉으로, 그래서 홀랩이 이제 좀 우리나라에 막 도입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홀랩이 또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 와중에 또 어느 순간 이제 미니멀리, 네. 그러니까 최소 침습으로 해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한 이런 수술 방법,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새로운 거를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수증기를 이용한, 네. 이거 저 되게 정말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네,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술 외에 미니멀 인베이시브로 하는 많이 하는 건 이제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시술이 있고요. 과거에 그 이후에 나온 시술인데, 이건 네. 이제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듐이라고 해서 좀 많이 핫하죠. 그렇죠. 요즘 좀 네. 핫하죠. 한동안 이렇게 아쿠아볼레이션, 그러니까 워터젯 이용해서 하는 무슨 또 로봇 수술이라 해서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그거를 좀 미니멀리한 MIT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금 힘들죠. 좀 건너간 것 같고, 그거는 막 또 수술적 방법으로 또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유로리프트, 그리고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리듐, 그렇죠. 또 다음에 또 소개하실 예정인 IT인데, 이 정도는 네. 진짜로 최소 침습 시술에 가까운. 근데 이거는 거의 부작용도 없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건데, 이제 이런 접근이 될 테니까요. 오늘 좀 좋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요즘 들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리듐이라고. 오늘 저희가 리듐이 정확하게 어떻게 치료하는 거고,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기존 시술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또 좀 강의를 하시니까 전립선이 또 뭔지 간단하게 네네. 좀 언급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목은 수증기를 이용한 전립선 비대증 최신 치료법,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좀 리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전 제가 벌써 강의를 여기서 3번 했던, 오늘까지 3번이더라고요. 예전에 강의했던 전립선 모형도인데, 잠깐 리마인드 하는 걸로 한번 잠깐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립선, 우리 남자분 몸을 옆으로 봤을 때 모양이고요. 남자분들 성기가 있고요. 방광 아래쪽에 우리 동그랗게 빨간색 원으로 쳐져 놓은 요 기관, 이제 남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남자만 가지고 있는 전립선인데, 안쪽에 보면 길이 Y자처럼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쪽 길은 방광 안에 있는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 역할들 하는 역할이고요. 뒤쪽에 있는 길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액 지나가는 길.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정액 일부 생성도 하고, 방광에 저장되어 있는 소변이 배출되는 출입문 역할도 하고요. 또 요로 감염 방어 기능도 하고. 얘는 작을수록 좋은데, 보통 이제 50대 넘어가면 자꾸 커지잖아요. 호르몬 문제 때문에. 정상 전립선 크기는 한 20cc 혹은 20g 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50대가 넘어가시면 좌측에 있는 그림이 이제 20대, 30대, 40대 분들 전립선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모양이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 전형적인 커져 있는 모습. 좌측은 오줌 지나가는 이 요도를 중심으로 전립선이 이렇게 크기가 작은데, 우측은 오줌 지나가는 요도를 중심으로 전립선 덩어리가 이렇게 두툼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줌 나오는 가운데 요도길 좁아져서 소변 보는 것도 불편해지고요.
전립선이 가운데 쪽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도 커지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방광 자극 증상 같은 것들도 생기고요. 네. 자,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 증상들입니다. 뭐 오줌 배출이 다 안 돼서 잔뇨가 남는 분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오줌 나오는 길이 좁아지다 보니까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끊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5번, 6번 또 오줌 나오는 길이 뭔가 좁아지다 보니까 오줌 줄기도 약해지고 마려워서 갔는데도 바로 안 나오고 한참 기다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나머지 2번, 4번, 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광 자극 증상이라고 보통 얘기 드리는데 자주 마렵고 어떤 분은 물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마렵다는 느낌이 확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새벽에 오줌 마려서 여러 번 깨시는 분들도 있죠.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강의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원장님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네.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증상은 그래도 잔뇨감. 그러니까 뭔가 계속 오줌 마려운 느낌이 맞습니다. 있다를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급박해서 소변을 참지 못하고 가다가 좀 소변이 샌다. 네, 팬티에 젖는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막 아유 뭐 물소리만 들으면 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밤에 이제 여러 번 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대중 화장실 이렇게 공공 화장실 가면 왜 좀 어른들 보면 되게 오랫동안 소변 보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6번의 요 주저나 3번의 간헐요 때문에 그러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증상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그렇죠. 그렇죠. 전형적인 대표적인 증상들이죠. 자, 네. 자, 저희가 이제 리줌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기존 전립선 비대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술 그리고 시술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적혀 있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죠. 그래서 처진 전립선 부위를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서 레이저로 절제를 하거나 깎아내는 수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수술 방법이죠. 자, 수술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남성 성기능 대표적인 이제 수술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역행성 사정이라고 해서 수술하고 나면 정액량이 많이 줄거나 거꾸로 방광 안으로 들어갔다 소변으로 배출되다 보니까 성적인 마지막 오르가즘 쾌감이 떨어진다라고 그런 증상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작용을 없앤 게 아래쪽에 있는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시술이고요. 이 시술은 안쪽에 보면 금속과 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좁아진 전립선 요도 부분을 호치키스 찍는 것처럼 양쪽으로 당겨내서 전립선 요도를 넓히는 시술입니다. 다만 얘는 단점은 크기를 줄이진 못하고. 예.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놓은 시술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네. 원장님 저게 보면 되게 명칭을 잘 정하셨네요. 그러니까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수술의 기준은 이제 경여도적 전립선 비대증 수술. 그렇죠. 저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고 저 수술과 비교해서 다른 수술이 어떠냐를 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처음 논문 썼던 홀랩. 홀랩. 요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원장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수술은 저 TURP나 또 홀랩도 모디파이에서 TUEB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TURP랑 홀랩의 좀 장점을 모아놓고 만들어낸 수술인데 그런 수술 방법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quick and safe. 사실 유로리프트가 되게 빠르고 안전한 거는 사실이죠. 근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크기를 줄이지는 못하니까.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네. 전립선 요도 길만 확장을 시키지만 전립선 사이즈 자체를 줄이진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TURP나 홀랩은 사실 정말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수술 방법인데 이제 수술 이후에 요즘 이제 섹슈얼한 액티비티 많은 어른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흥분을 하고 오르가즘 느꼈는데 정액이 안 보여. 네. 이제 이런 역행성 사정에 좀 염려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까지를 좀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수술 내지는 시술법. 시술.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설명드릴 리줌이라고 하는 시술인데요. 얘는 수술보다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로리프트 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 네. 자, 얘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이제 치료하는 최신 시술 방법이고요. 유로리프트랑 거의 적응증 거의 비슷합니다. 사이즈는 전립선 크기가 왜 20g보다 작으면 정상이라고 얘기드렸는데 한 30g에서 80g 사이 정도. 예, 그 정도 사이에서 했을 때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나왔고요. 그러면 얘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전립선 비대 조직에
한 103도 정도 되는 고온의 수증기를 직접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 에너지가 이제 전달되고요. 그 열 에너지가 하루아침에 작동하는 건 아니고 들어가서 시술하고부터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전립선 안에 있는 비대증 조직 세포를 서서히 괴사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전립선 비대증 조직 크기를 서서히 축소시켜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로리프트랑은 다른 점은 일단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시술의 굉장히 좀 장점일 것 같아요. 자, 2015년도에 FDA 승인은 받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 기술로 정식 인증은 됐고요. 그래서 신의료 기술로 정식 인증됐다는 건 뭐 유효성과 안정성은 이제 확보받았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그 이후부터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진료하고 시술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봤고, 근데 환자분들의 반응이 사실 좀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시술 자체도 워낙 간단하고 회복도 좀 빠르다 보니까 또 수술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역행성 사정, 요 남성 기능 문제 때문에 수술은 그렇죠. 망설이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세 번째 설명 보면 전립선 비대증 내의 조직을 괴사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간단한 좀 시술 같은 개념의 유로리프트와는 좀 대비되는 내용일 그렇죠.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뒤에서 보면 이건 이제 2020년 AUA 가이드라인인데요. 미국 비뇨기과 의사에서 만들어 놓은 2020년 이제 카테고리인데, 자, 위쪽에 보면 우리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서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 전립선 크기를 먼저 보고요. 전립선 크기가 아주 큰, 뭐 80g, 100g 넘어가시는 분들은 시술보다는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홀랩, 뭐 프로스타틱토미 이런 수술로 넘어가라고 적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평균적인 사이즈 뭐 한 30g, 80g 사이 정도, 혹은 좀 작은 전립선 크기에서는 워터 베이퍼라고 해서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리듐입니다. 리듐이 2020년도 AUA 가이드라인에 이제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옆에 보면 TURP라고 하는 우리 수술적 치료들도 적혀 있고요. 아쿠아 오블레이션이라고 해서 요즘 또 워터젯이라고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수술도 들어가 있고요. 홀랩도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 PUL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시술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술과 나란히 적응증을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듐은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화면인데 생각보다 기구는 그래도 간편한 편입니다. 좌측에 보면 리듐 제네레이터라고 해서 이게 본체인데, 얘는 우리 생리식염수, 멸균 식염수를 순식간에 이제 103도 정도 고온 수증기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건처럼 생긴 기구는 우리가 시술할 때 쓰는 일회용 기구고요. 위쪽에 보면 여기 바늘처럼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실제 우리가 시술할 때 전립선 내부 안에 요 바늘을 이용해서 주입해서 이쪽으로 이제 수증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요 우리 우측에 있는 요 기구는 일회용이어서 한 사람에 한 번만 쓰고 폐기를 해야 됩니다. 감염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회용 기구, 이렇게 두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리듐이라고 하는 시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감염에 대한 염려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거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에서는 또 좀 장점으로 인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거는 저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일회용 수증기 주입 기구니까요. 네, 저거 그렇죠. 저 기구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텔레스콥이라고 하는 우리 화면을 볼 수 있는 렌즈가 같이 들어가고요. 그 뒤쪽에 이제 카메라가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술이랑 또 차이점이 들어가는 이 기구가 얇아요. 이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 진짜. 우리가 이제 뭐 TURP가 됐던 TUEB가 됐던 홀랩이 됐던 이런 수술 장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깎아내야 되는 수술 장비가 들어갈 때는 내시경 기구를 안에 이제 집어넣는 바깥쪽 시스라고 하죠. 굉장히 좀 두꺼운 그렇죠. 편입니다. 근데 얘는 그런 시스 없이 요 기구가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 부작용도 굉장히 좀 적죠. 수술에 그렇죠. 비해서. 사실 네. 전립선 비대증 수술할 때 우리가 드물지만 요도 협착 생길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또 워낙 또 요도 좁은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거를 하고 나서는 정말 저게 얇아서 요도 협착에 대한 염려도 되게 적을 것 같고. 네, 수술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 한 20년 전 한번 생각해봐요. 저희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환자분들 그 당시에는 내시경도 경성 딱 그거밖에 없잖아요. 막 외래에서 비명 소리 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성, 이렇게 플렉서블 있는 네. 걸로 들어와서는 참 편해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당시 환자분들한테는 너무나 좀 송구한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네. 이 플렉서블 스코프 나온 이후부터는 과거에 우리 단단한 경성 내시경 기구를 환자분한테 그러니까요. 어떻게 외래했었지 예. 이런 생각 좀 들죠. 죄송하죠. 제가 만약에 지금 받는다면 야 이거 진짜 하여간에 의학은 기술의 진보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네. 네.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람 늘보님께서 시술 시간과 통증 사실 이따가 조금만 이제 설명을 드리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금만 근데 아주 시술 시간도 대단히 짧고요. 통증도 너무나 미니멀합니다. 네. 최소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이제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간편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자, 이쪽 부분이 전립선이고요. 안쪽에 보면 조금 노랗게 생긴 요 덩어리. 얘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 조직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래에서는 환자분들한테 전립선 내부에 대해서 얘기 드려도 사실 이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야 뭐 계속 봤던 게 이거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많이 비유를 해드리는 게 귤 혹은 계란. 우리 귤이랑 계란을 반으로 칸으로 빵 쪼개면 귤은 껍질이 남아있고 왜 알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귤 알갱이가 전립선 비대증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껍데기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전립선 조직. 뭐 계란으로 비유를 하면 계란 흰자는 전립선 정상 조직, 노른자가 이제 쓸데없이 나이가 들어서 생긴 전립선 비대증 조직인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리튬 이용할 때 쓰는 그 내시경 밖에 건이고요. 안쪽에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는 게 니들입니다. 바늘. 그리고 니들 앞쪽을 보면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수증기가 분사되는 거죠. 그래서 안쪽 여기 화면 보시면 하얗게 보이시는 부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수증기가 들어가는 모습을 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바늘이 들어가서 우리 의사들이 화면을 보고 적절한 위치에 바늘을 주입하고 9초 동안 수증기를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놀랍죠. 9분이 아니라 9초입니다. 9초. 9초. 예. 네. 예. 자, 오른쪽 화면 보시면 이거는 실제 내시경 화면이고요. 자, 여기 하얗게 보이시는 게 우리 바늘 니들. 자, 이쪽 덩어리처럼 보이는 게 여기 우리 전립선 비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안쪽으로 바늘 끝이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수증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뒤쪽은 요 영상인데요. 이건 제가 어떤 영상을 보여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 좀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시술 영상인데 이게 아마 보시기에는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시간이 긴 영상도 아닌데 네, 한 하여간에 40초? 보시고 나면 아마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시경 기구가 진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어디 쪽에 주입을 할 건지 확인하고 주입을 하죠. 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니들이 주입된 거고요. 요 오른쪽은 초음파로 이 수증기가 들어가는 모습을 좀 촬영한 겁니다. 화면 모습이 바뀌었는데요. 얘는 이제 수증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동글동글 보이는 게 전립선 비대증 내부에 있는 이 세포 조직들인데 이 세포들이 수증기를 맞고 어떤 식으로 크기가 줄어드는지 애니메이션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계속 보시죠. 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술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자, 시술은 크기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저게 실제로 바늘로 저렇게 찌르긴 하는데 사실 전립선 크기에 따라서 저걸 4번 찌르기도 하고 뭐 6번 정도. 그렇죠. 네, 좀 적으면 양쪽 한 번, 2번.
많으면 뭐 6번, 8번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한 2번에서 6번 정도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영상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 왼쪽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오른쪽 옆, 왼쪽 옆에서 양옆이라고 하는데 저기를 이제 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술하다 가운데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그렇죠. 올라온 것도 많잖아요. 이제 우리는 메디안 롭, 이렇게 중옆이라고 할 텐데 거기까지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자, 요 영상은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났더니 가운데 부분이 줄어들면서 전립선 요도 쪽이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이고요. 예. 황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큰 또 시술인데도 불구하고 장점이 유로리프트 결찰술은 왜 측엽 양쪽이 커져 있는 부분은 실로 잘 당겨냅니다. 효과도 잘 보고. 다만 전립선 가운데 부위 우리 중엽이라고 표현하죠. 여기가 두툼하게 올라온 건 당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중엽이 크신 분들은 유로리프트를 저희가 권해드리진 그렇죠. 않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과거에는 이거 안 되니까 그냥 수술하세요. 아니면 약 먹고 더 좀 나이가 드시면 수술하세요라고 얘기 드리는데 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 중엽 부위도 수증기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좀 훌륭한 그런 시술법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게 이제 시술 원리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과정을 이제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장점들이 있냐 기존 시술과 수술에 비해서 첫 번째는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이제 의사가 시술하는 시간만 따지면 제 생각엔 한 5분 10분 안에 거의 끝나요. 죄송합니다. 다람늘보님과 우리 유튜브 접습니다님은 지금 말씀을 조금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이게 시술 시간이 정말 대단히 짧거든요. 그리고 통증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통증은 우리가 수술처럼 깎아내거나 레이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안에 이물질이 남는 게 없어서 지금 나와 있는 수술 중에서는 가장 배뇨 통증은 적지 않을까. 거의 뭐 성생활 빼고는 거의 뭐 일상생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참 짧아요. 뭐 5분. 짧아요. 그렇죠. 네. 이게 유로리프트도 이제 아무래도 수술은 시간이 그래도 꽤 걸려요. 네, 뭐 크기에 따라서 크신 분들은 뭐 1시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유로리프트 시술이 짧은데 리튬은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생각 조금 더 짧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수술 시간과 이 회복 시간은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 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요. 최근에 왜 무슨 예산인가 아산에서 오신 그 어른도 그때 깜짝 놀라서 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워낙 시술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거 시술한 거 맞는지 물어보시기도 하셨죠. 자, 두 번째는 전신 마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국소 마취 혹은 수면 마취 하거나 혹은 그런 것도 조금의 불편 또 싫다라고 하시면 우리 마취가 선생님이 또 간단하게 척추 마취 하죠. 하반신 마취로 간단하게 시술이 끝난다. 그렇죠. 이제 그날 오셔서 이제 그날 바로 귀가하시는 거니까요. 뭐 그러니까 통증이라든지 뭐 수술 시간은 정말 뭐 대단히 혁신적으로 짧고요. 통증에 대한 염려는 사실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또 일상생활 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다. 이거가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취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환자분이 안 아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취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우리 안 움직이셔야 우리 의사가 수술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본다면 이거 진짜 뭐 아주 훌륭한 그런 시술법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수술적인 뭔가 인위적인 절제 없이 전립선 크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축소시킨다는 건데 크기는 3개월 정도 보통 지나면 한 전립선 크기의 30에서 한 40% 정도 크기가 축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시술 5년 이후에 뭔가 재치료율.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죠. 네. 크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데이터는 아직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5년이 안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시술한 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지났죠. 그래서 벌써 5년 데이터도 벌써 나왔고요. 4.4%가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4%면 이거 재치료율 높은 거 아니시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재치료율은 0%는 아닙니다. 사실 0%인 수술 시술은 사실 절대 없죠. 그렇죠. 4%라고 하면 수술과 아주
근접할 정도의 재치료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재발률도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사실 같습니다. 100분 중에 지금 4분, 5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뇨기과 수술 중에 사실 요실금 수술이 있어요. 주로 여성분들 받으시는 수술이죠. 그 효과 정말 좋은 수술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효과는 90%예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뒤집어 보면 물론 이제 저희 병원 통계에서는 95% 이상 나온 건 사실인데 냉정하게 뒤집어 보면 그렇게 좋은 수술 방법도 100명 중에 한 5명에서 10명 사이는 효과가 없더라인데 재치료율 4.4%면요. 아 저는 되게 아주 혁신적이다. 그렇죠. 아마 김명욱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원장님 리줌은 한 번 시술 받으면 재발은 없나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만 너무나 불편한 사실 4.4%의 재치료율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아직 이제 10년, 20년 데이터가 쭉쭉 나와봐야겠지만 5년 정도는 한 4.4% 외에는 잘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네 번째 장점은 우리 앞에도 한번 얘긴 드렸지만 우리 전립선 비대증 모양에 크게 제한받지 않는다. 즉 이제 측엽뿐만 아니라 중엽, 가운데 부위가 커진 부위도 시술이 가능하다. 예, 이게 이제 유로리프트랑은 좀 차이점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리줌의 가장 큰 장점은 5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작용이 아주 적다라는 거. 이제 우리 유로리프트랑 또 많이 비교되는데 유로리프트는 물론 굉장히 좋은 시술이긴 한데 우리 앞에 그림처럼 실도 들어가고 안에 금속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립선 내부 우리 몸 안에 실제로 금속이 남아요. 이 금속이 물론 크게 무해한 금속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가끔 소변이 자꾸 닿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거나 드물게 결석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실을 끊어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장점이 몸 안에 뭔가 이물질이 남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수술이랑 비교했을 때는 더 얇은 기구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뭐 요도 협착이라든가 그런 부작용들이 수술적 치료보다는 현저히 좀 적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사실 네.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부작용도 중요하죠. 부작용도 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영구적인 아주 큰 부작용은 거의 없지 않을까. 뭐 물론 자잘한 부작용들은 조금씩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정액이 역류해서 뒤로 들어가서 안 나오는 역행성 사정. 특히 우리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거나 하신 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작용, 이런 남성 성기능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소개한 수술법에서는 가장 훌륭한 네. 예.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너무너무 장점도 많고 단점은 하나도 없는 시술처럼 보이시긴 하는데 단점이 없는 시술은 사실 없죠. 수술도 마찬가지고. 뒷페이지에서는 그러면 리줌의 단점은 뭔지도 한번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로리프트랑 마찬가지로 이 보험이 안 됩니다. 예, 비보험 시술이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우리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술하고 나서 소변줄 유치가 거의 필요치 않거나 아니면 뭐 하루 정도, 뭐 수술도 한 2, 3일 정도 소변줄을 차고 계신데 오히려 수술보다는 소변줄을 차고 있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예. 뒷편에서 제가 왜 이 소변줄을 유치해야 되는지도 사진 보면서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는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수증기를 주입한 횟수에 따라서 이 기간이 좀 차이가 나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5일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단 우리가 수술이랑은 조금 다르게 수술하고 나면 왜 요도 카테터 끝에 우리 주머니 달아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주머니 연결은 크게 필요 없고 카테터만 연결하고 끝에 마개만 달고 지내셔도 큰 문제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머니가 달려있지 않다 보니까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는 거. 세 번. 저는 원장님 저도 제일 중요한 게 뭐 좀 길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보통보다 한 2, 3일 더 찰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얇다는 게 그렇죠. 예, 저게 저는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네. 얇으니까. 네, 이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소변에서 이제 피가 나오다 보니까 이 피 때문에 피떡 때문에 소변 카테터가 막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는 굵은 소변줄을 넣어놓는데 그렇죠. 얘는 시술할 때 출혈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얇은 소변
소변줄이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는 좀 편하실 거예요. 굵은 그렇죠. 소변줄보다는. 사실 뭐 이제 비보험 수술이라고 하는 게 비용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그 비용도 보면 이거 보통 아쿠아벌레이션, 그러니까 워터젯이 가장 사실 고비용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이 유로리프트, 그 다음 리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비보험 수술 중에서는 그래도 비용은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요즘은 좀 여러 가지 말도 많습니다만 뭐 실손보험으로는 커버 가능하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좀 큰 부담을 좀 덜 하는 그런 시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유로리프트 수술은 왜 소변줄 뽑고 나거나 시술 받고 나서부터 바로 소변 보는 게 대부분 좋아지죠. 소변 또 콸콸 나오고. 근데 얘는 수증기를 넣고 나면 일단 처음 전립선 내부보다 더 부풀어 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붓기 때문에 이제 소변줄도 차고 있는 건데, 붓기가 빠지고 그리고 들어간 수증기가 전립선 조직을 괴사시키는데 한 3개월 가까이 걸리다 보니 배뇨 환자분들이 느끼는 이 배뇨 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배뇨 개선 효과를 느끼는 게 일반적으로 한 2주에서 3개월 사이에 걸쳐서.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환자분께 얘기 드리는 게 소변줄 뽑고 한 보름 2, 3주 정도는 좀 불편하실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미리 좀 안심을 시켜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난다는 거. 네. 요 세 가지가 좀 리줌의 뭐 우리가 단점이라고 하는 또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이게 있죠. 유로리프트 차이를 보면 유로리프트나 보통 이제 TUR 같은 이제 예전에 수술 방법을 했을 때는 환자분들 반응이 우와! 그렇죠. 이랬다면 네. 이 리즘은 와! 네.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1, 2주 정도 뒤에 경과 보러 오셨을 때는 조금 실망스러운 표정이셨다가 한 달, 2달 지나면 배뇨 개선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좀 만족스럽게 진료실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우리 김병욱님의 답은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이플로매틱 CDN, 그러니까 리줌 수술 후 정액은 거의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수술법 중에서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통증이 없나요? 뭐 조금은 있죠. 조금은 있는데 뭐 아파서 힘든 수술은 진짜 아니다는 거고, 권태호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통증은 폭용 수술보다 고통이 몇 배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폭용 수술도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 어렸을 때 경험은 좀 되게 힘들었죠. 근데 자기가 폭용 수술도 그렇게 아픈 수술은 아닌데 뭐 그런 고통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좀 또 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 위에 다이플로매틱 CDN님 질문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역행성 사정 비율이 1% 미만 아니면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줌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2% 미만이라고 얘기 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 2% 미만도 역행성 사정이라기보다는 정액량이 전립선 크기가 좀 축소되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감소한다는 느낌. 그게 2% 미만이어서 정액 안 나오는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통증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폭용술보다는 덜 아픕니다. 네. 폭용술이 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폭용수술 아픈 수술입니다. 네. 자, 그리고 뒤쪽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받으신 분 증례를 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개선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58세 남자분이셨고요. 나이가 좀 젊으세요. 그리고 이분의 이제 주된 증상은 소변줄기 약한 거, 그리고 좀 답답하게 나오는 거, 그리고 본인 또 잔뇨가 남다 보니까 배뇨하고 나서 찝찝하게 아랫배 좀 묵직하고 남아있는 느낌 드시는 거. 네, 그리고 좀 주간에도 소변 자주 보시는 문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전립선 초음파 검사도 했고요. 전립선 크기는 한 52g 정도. 20g보다 크면 비대증이 있다고 얘기 드리니까 한 2.6배 정도.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소변 보고 나서 잔뇨도 실제로 한 90ml 가까이 남고요. 뭐 전립선 암 수치는 큰 문제 없었고요. 이미 다른 병원에서 타 병원에서 한 1년 이상 약물 치료 받으셨어요. 근데 크게 효과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뭔가 시술, 약물 외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 상담 위해서 이제 오신 분이었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방광 초음파 사진이고요. 자,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게 방광이고요. 요 까만색은 오줌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래쪽에 뭔가 공처럼 보이는 게 요 전립선.
이 사진으로 보면 왜 전립선 비대증 많이 심하신 분들은 방광 안으로도 많이 돌출되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 이분은 크게 우리가 IPP라고 해서 방광 안으로 크게 돌출된 건 보이진 않았습니다. 우리 전립선 초음파 영상이고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호두처럼 보이는 거. 여기가 이제 전립선이 되겠고요. 위쪽에 보이는 까만색 부분은 방광입니다. 전립선 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52g 정도. 예, 작지 않은 전립선 크기죠. 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시술하기 전에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요속 검사 오줌 속도를 측정한 건데,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267이라고 적혀 있는 게 실제 오줌 본 양이 되겠고요. 10.8이라고 적혀 있는 게 오줌 주기 최고 속도죠. 요 오줌 주기 최고 속도가 한 20 가까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얘기 드리는데, 확실히 오줌 주기 많이 약하세요. 10.8. 그리고 아래쪽에는 시간에 따른 오줌 주기 모양이고요. 오줌 주기가 약하다 보니까 좀 힘있게 뻥 뚫고 올라오면 좋을 텐데 턱 걸려서 여기서 더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변 다 보는데 걸리는 시간도 꽤 긴 편이고요. 잔여도 좀 남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시술 어떤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환자분이랑 얘기를 해서 방광 내시경이라는 검사를 먼저 좀 했어요. 안에 어떤 모양으로 좁아져 있는지. 전립선 양측 측엽이고요. 여기는 가운데 중엽인데, 그리고 요거는 내시경을 180도 회전시켜서 이 내시경입니다. 방광 안쪽에서 우리 전립선 부위 들어온 거 촬영한 거. 보면 측엽 많이 발달돼 있고요. 중엽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광 내로 전립선이 크게 돌출된 것도 없고. 그래서 환자분께 얘기 드렸어요. 수술도 가능하고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시술도 가능하고, 그리고 리줌이라고 하는 시술도 가능한 상태. 예, 셋 다 가능한 상태인데 리줌으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환자분이 일단 나이가 50대 후반이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부부관계도 활발해서 일단 성기능 문제는 좀 보존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원하시는 조건이 재발률이 적었으면 좋겠다. 예. 그 두 가지를 가장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발률도 좀 적으면서 크기도 좀 줄여줄 수 있고, 좀 그래도 근본적인 치료에 좀 가까운 리줌이라고 하는 시술을 선택해서 환자분께 이제 시술을 해드린 사진인데, 자, 좌측 보면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우리 리줌 시술할 때 들어가는 바늘입니다. 바늘이 환자분 입장에서 보면 전립선 우측이 되겠죠. 안으로 들어가서 수증기 넣기 전 사진이고요. 수증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주위 조직이 좀 하얗게 변합니다. 자, 다음 사진 또 한번 보면 반대편 똑같이 좌측에 들어간 사진이고요. 수증기 들어가서 좀 하얗게 보이고, 이분은 총 앞뒤 양측 기준으로 총 4군데 시술을 받았습니다. 네. 자, 시술 직전에 우리 전립선 내부 안쪽 보면 오줌 나오는 까만색 구멍이 그래도 이 정도는 보이는데, 시술 받은 직후에 보면 구멍 잘 안 보여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수증기가 들어가고 나면 전립선 시술 받은 부위가 오히려 부풀어 오릅니다. 부종이 생겨서 이런 문제 때문에 소변줄 없이 기가를 하시면 소변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술하고 나면 리줌 같은 경우에는 유로리프트랑은 달리 한 평균 5일 혹은 수증기 주입 횟수에 따라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소변줄을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 오히려 붓기 때문에 초반에는 소변이 더 잘 안 나오고 좀 더 답답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붓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고요. 네. 우리 이율수님의 질문, 리줌 하고 나면 소변줄을 꼭 차야 되나요? 예, 꼭 차셔야 됩니다. 네, 이 문제 때문이에요. 네, 근데 정말 얇은 그런 관이 들어갈 거고요. 아마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큰 불편함은 그렇죠.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얇은 소변줄이 들어가고 수변 주머니는 환자분 편의를 위해서는 좀 빼고 마개로 끝에 막아드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게 해드린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좌측은 아까 전 우리가 시술하기 전에 오줌 줄기 속도 측정한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이분은 소변줄 며칠 찼냐? 5일 찼습니다. 5일 차고 5일 뒤에 오셔서 소변줄 뽑고 일주일 뒤에 이제 병원에 오신 거고요. 그래서 시술을 받고 나서 한 10일 차에 병원 오신 건데, 보시면 10일 동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오줌 줄기 최고 속도가 10.8에서
8점이 조금 더 떨어져요. 소변 보는 다분 시간도 조금 걸리고 부종 때문에 잔뇨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남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병원에 오셨을 때 환자분도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좀 의구심이 좀 드시기도 하죠. 저희가 미리 설명은 드려도. 그래서 이 붓기는 차츰차츰 빠지고 축소되는데 시간이 한 1개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안심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또 시술 전 사진이고요. 자, 요거는 시술하고 나서 우리 한 45일 됐을 때 예, 병원에 오셨을 때인데 소변 오줌 속도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때는 최고 속도가 한 16 정도. 모양도 조금 더 뻥긋하게 올라오죠. 반대편에 비해서. 소변 본 시간도 조금 짧아지고요. 잔뇨량도 조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55ml. 저 정도만 돼도 되게 만족하실 것 같긴 한데요, 느낌은. 그리고 한 3, 4개월, 한 4개월 차쯤 됐을 때 오신 건데요. 오줌 속도도 처음보다 확실히 좀 개선됐죠. 한 19 정도. 예. 그리고 물론 잔뇨가 아예 0으로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조금 남긴 하지만 처음보다 확실히 한 3분의 1 정도 줄었고요. 한 30ml. 그래서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하시죠. 회복도 빠르시고 하셨고 또 본인이 원하셨던 그 사정 기능도 잘 유지가 되시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럼 환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게 이 리줌이 기존 우리 많이 하고 있는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결찰술이랑 어떤 좀 차이가 나고 어떤 게 좀 장단점인지. 자, 요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이 리줌 시술하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실로 당겨서 전립선 요도 입구를 벌려놓은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시술이고요. 자, 왼쪽이 리줌, 오른쪽이 유로리프트입니다. 하나씩 한번 보면, 자, 리줌은 시술하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비대 조직이 괴사가 되고 축소가 되는데 시간이 다 걸리다 보니까 좀 단점 중에 하나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한 2주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 반면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는 시술 직후부터 즉각적인 배뇨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건 유로리프트의 장점이죠. 두 번째는 시술하고 나서 며칠간 소변줄을 좀 차고 계셔야 된다. 붓기가 빠질 때까지. 유로리프트는 거의 필요치 않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 이것도 유로리프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역행성 사정 같은 남성 기능 부작용이 둘 다 거의 없습니다. 2% 미만, 1% 미만으로 적혀 있는데 이건 둘 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부터가 이제 유로리프트보다 리줌이 좋은 장점들입니다. 전립선 크기 자체를 30-40% 정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거. 결찰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만 벌리는 거지 크기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전립선 모양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중엽도 우리가 시술할 수 있다는 거, 리줌은. 유로리프트는 중엽이 커지면 얘는 시술하기가 힘듭니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시술하고 나서 리줌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안에 이물질 같은 게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장점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부작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남는 이물질이 남아서 생기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 자, 유로리프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사사 금속이 남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실을 끊어내야 될 수 있다는 이게 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죠. 물론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줌이랑 유로리프트 개선 배뇨 효과만 보면 단기적인 효과는 유로리프트가 확실히 좀 더 좋습니다. 효과도 바로 나타나고. 다만 시간이 뭐 3개월, 1년, 2년 정도 지나면 리줌이 확실히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 효과는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지났을 때 뭔가 재치료율을 봤더니 리줌 같은 경우에는 4.4%,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13% 가까이 됩니다. 예, 크기가 커지는 걸 막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치료율에서는 확실히 리줌이 낫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둘 다 보험이 안 되는 시술입니다. 비보험 시술이고 대신 시술료에 뭔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시술료에 좀 차이가 나느냐 보면 왜 우리 아까 전에 일회용 건을 쓰죠. 리줌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일회용 건으로 한 환자당 최대 시술할 수 있는 주입할 수 있는 횟수가 한 15번 가까이 돼요. 근데 실제 시술해 보면 아무리 커도
수증기를 10번 이상 주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일회용 재료 기구를 가지고 전립선 크기가 커도 한 환자분한테는 충분히 사용한다. 그래서 뭔가 더 재료대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는 거. 다만 유로리프트는 이 결찰사 이 실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얘는 전립선 크기가 크면 결찰사 개수가 좀 짝수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면 이 시술 재료대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크기가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비용이 더 좀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기존 수술이랑 차이점도 한번 볼게요. 자, 수술은 전립선 크기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80g, 100g 넘어도 할 수 있죠. 대신 리줌은 그래도 좀 이상적인 크기는 30g에서 한 80g 정도. 그 사이에 경증, 중증 정도 전립선 크기에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물론 80g 이상 또 할 수는 있긴 한데 아무래도 효과 자체가 조금 수술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둘 다 소변줄을 차야 되는 건 비슷한데 리줌은 출혈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얇은 소변줄. 수술은 좀 출혈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막히면 안 되니까 좀 굵은 소변줄을 좀 차야 되고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소변 주머니 연결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리줌은 시술이 방광에 영향을 끼치는 시술은 아니다 보니까 소변 주머니 연결이 거의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요. 자, 리줌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크기를 한 30-40% 정도 줄이고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크기를 거의 정상 크기에 가깝게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 맞긴 합니다. 자, 대표적인 차이점인데 수술은 가장 좀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수술을 하고 나면 거의 50%, 70% 이상이 정액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술 결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수술은 하고 나면 정액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죠. 그렇죠. 다만 리줌 같은 경우에는 정액 안 나오는 부작용이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술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리줌은 회복 시간 짧고요. 수술은 아무래도 절제하고 잘라내다 보니까 뭐 출혈, 일시적인 요실금 같은 회복 기간은 조금 리줌에 비해서는 긴 편이고요. 리줌은 비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 안 돼서 조금 비싸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험 수술이다 보니까 시술에 비해서는 좀 저비용이다. 그리고 리줌 같은 경우에는 재치료율 말씀드린 것처럼 4% 정도, 수술은 그거보다는 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리줌을 조금 더 강조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소변줄을 좀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좀 편안하시니까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꼭 질부다른 게 그 남성 관련된 그런 어떤 정액이라든지 이런 게 기능이 되게 중요한 분들한테도 뭐 리줌이나 유로리프트를 조금 더 말씀드리긴 하죠. 근데 환자분들이 실제로 물어보는 것들은 이것도 있지만 뭐 실손보험돼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의료 현장에서는. 그러면 둘 다 또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니까 좀 뭐 고비용이긴 하지만 좀 환자분들이 좀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좀 받아들이는 그런 수술인 것 같긴 시술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수술을 잘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또 의사 입장에서는 또 환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보면 그 뭐 종론가 어디서 약간 문제가 됐던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저희 병원 또 판교 쪽으로 오셨고 또 응급하게 또 잘 해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니 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아니 꼭 뭐 이 원장님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여간에 수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어떤 의사의 역량이겠다. 자,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좀 어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에게 이 이제 새롭게 나온 리줌이라는 시술이 좀 도움이 될지. 물론 모든 분들이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리줌 시술 받고 유로리프트하고 수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좀 도움이 되시느냐 하면 첫 번째는 약 먹어도 효과 없거나 혹은 왜 나이가 드시면 60대 70대 넘어가면 전립선 약 외에도 내과 약도 있고 다른 과 약들도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약 복용이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 그게 사실 저희 환자분 중도 그런 거예요. 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또 혈액순환 개선제,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절선 크기를 줄이는 약, 또 넓혀주는 약, 방광 그 보존하는 약, 또 이제 또 그 뭐나요 녹도나가 뭐니까 그 항이뇨 호르몬에 네네네. 드렸더니 이거 싫다고. 그래서 그때도 그분들 리줌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약 너무 많이 드시면 좀 힘드신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이게 전립선 비대증 약 그러면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이 약 복용은 먹을 때만 효과가 있다 보니까 평생 먹는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고혈압 당뇨약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기간 약 복용이 좀 힘드신 경우. 자, 두 번째는 수술이 뭔가 부담스러운 경우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담스러운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말씀드린 정액이 안 나오는. 나는 아무래도 아직 나이가 좀 젊어서 50대, 60대, 뭐 요즘 뭐 70대 분들도 이제 부부관계 활발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정액 안 나오는 역행성 사정 문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 그런 분들 혹은 회복 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 또 마취하기에 너무 연세가 있으셔서 좀 뭐 전신 마취가 힘들거나 이런 마취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전립선 크기도 좀 근본적으로 축소도 시키고 그리고 좀 최소한의 부작용이 가급적이면 없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예. 아무래도 지금 나와 있는 현존하는 수술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부작용은 가장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마지막은 또 3번이랑 비슷할 텐데 좀 아무래도 시술 시간도 짧고 부작용이 적다 보니까 일상생활로 좀 빠른 복귀 원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에게는 리줌 시술이 좀 메리트가 있는 시술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점점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더 편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사들도 좀 처치하기가 좀 쉽고 이렇게 좀 흘러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경성, 딱딱한 내시경에서 연성, 좀 부드러운 내시경으로 변하는 것처럼 어떤 수술과 관련된 의학적인 진보가 분명히 좀 빨리 진행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최소 침습 수술 내지는 시술 중에 그래도 가장 좀 트렌디하게 나타나고 또 부작용 가장 적은 또 확실한 치료법, 그러니까 절선 크기를 줄인다는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러한 시술이 나타났구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우리나라 도입됐을 때는 사실 저는 그때도 원장님하고 요걸 한번 고민했었는데 그때는 아직은 2023년 후반 이때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1년 정도를 두고 본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소개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그냥 절선 비대증 그냥 수술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오시면 그냥 수술 웬만하면 권유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죠. 예, 그 원장님 지금 저희가 좀 답을 좀 몇 개 해결하고 네네. 저희가 좀 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일단은 리줌 시술을 하고 나서도 절선 검사는 뭐 어떻게 받아야죠. 그렇죠. 네, 이게 리줌 시술이 우리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전립선 비대 조직만 축소시켜주는 시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 전립선 조직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면 뭐 재발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전립선 암 검진은 계속 꾸준하게 받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리줌 시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나서 배뇨 증상이 안정화되고 약 끊는 분들도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오셔서 전립선 검진은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 드립니다. 암 검진이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절선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PSA라고 하는 절선 수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이동국님 질문은 사실 절선 별로 크지 않는데 시원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리줌 시술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방광의 문제일 수 있어서 뭐 이런 답은 좀 약간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병원에서 전립선 관련된 문제인지 방광 기능에 관한 문제인지는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가까운 비뇨학과를 방문해 보셔서 좀 확인해 보시고요. 리줌 수술을 하셨대요. 이용호님께서. 만족하신대요. 그러면 뭐 아까 우리 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맞아요. 그래서 시술 받으신 병원에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계획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할지 언제쯤 전립선 검진해야 될지 아마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리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전립선 검진은 받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권태호님 질문. 비대증이 이제 압박이 생겨서 소변이 나오는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소변 자주 보는 빈뇨 증상, 또 야간뇨 증상, 또 급박뇨 증상, 뭐 지연뇨 증상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소변 보는 것도 별로 부작용이나 고통이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해소하려고 네. 그렇죠.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이제 소변줄 뽑고 특히 한 보름 정도는 평소보다는 소변 보는 게 좀 부어 있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다거나 아니면 소변 볼 때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 정도 든다거나 이 정도 느낌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 정도의 불편감은 아니십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김병욱님 그 리줌 재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야, 이거 비용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걸 그냥 병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은가. 네. 근데 뭐 하여간에 좀 고가긴 하죠. 그렇죠. 이게 비용은 병원마다도 조금씩 달라서 저희가 이 방송상에서는 그렇죠. 예, 직접적인 네. 비용을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보통 이제 홀랩이라든지 뭐 TURP, TUEB 같은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대충 비용이 그래도 보험이 되니까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일 거고 뭐 이거보다는 좀 비용이 더 그렇죠. 들어간다. 아무래도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더 고가일 거고요. 그리고 호호초이님, 그렇죠. 리줌 시술하고 나셔도 전립선 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국가 암 검진에는 아직 전립선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립선과 관련된 암이 사실 거의 남성에 입장에서는 거의 1등암으로 좀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규칙적으로 검진을 받는 거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오신 이제 제가 여기 채팅창을 좀 볼 수 있는데 저기 박마리님이라고 계세요. 박마리님.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고 저분은 특징이 전립선이 없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오늘 이 원장님 뭐 리줌 저 정말 설명 너무 잘 들었어요. 아유. 또 이렇게 좋은 강의 기회를 주셔서 비욘디 우리 채널에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 드립니다. 네. 그래요. 너희가 비뇨의학을 아느냐? 저희가 한 달에 2번 뵙고 있고요. 이렇게 또 최신 어떤 비뇨의학의 어떤 정석 그리고 트렌디한 어떤 내용까지 좀 저희가 잘 정리해서 또 강의로 예,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리님 감사합니다. 예, 또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